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 첫날, 하지만 당은 벌써부터 내분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뿐만 아니라 여당과의 관계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야당은 없고 극우 세력만 득세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축하 인사를 온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났습니다. 지금 장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난을 들고 방문을 했고요. 악수를 이렇게 건네고 서로 악수를 했습니다. 김병욱 정무비서관과도 악수를 했고요. 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리본에는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고, 장동혁 대표 옆으로는 오늘 새로 임명이 된 박준태 당대표 비서실장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 시각 현재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장면은 잠시 후에 또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해설위원 4분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비상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힘. 하지만 신임 당대표는 첫 일정부터 분당 질문을 맞닥뜨렸는데요. 분당한다거나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우리 국민의힘끼리 하나로 뭉치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시각 대전 현충원에 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장동혁 대표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치적 현안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출이 되는데 인정하시겠습니다. 내란 사태 사과 없이 대화는 없다고 했던 정청래 대표. 장동혁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하긴 했다고 하는데 과연 두 사람 악수하게 될까요? 조금 전 또 다른 축하난이 장 대표 앞으로 향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대통령실의 우상호 정무수석인데요. 반탄파 장동혁 대표의 등판, 국민의힘 내부, 여야, 대통령실과의 관계까지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풀리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정치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국회에서 만남을 갖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의 발언 내용, 주요 내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지금 영상이 조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다듬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 차례가 돼서 우상호 수석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지금 이제 저 방일 방미 중이라서 가시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어느 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시든 인사를 잘 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회담 끝나고 돌아온 이후에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도 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초대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전달하고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야당과의 대화를 매우 중시하고, 또 그 속에서 또 같이 대화하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또 이런 협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할 일들은 충실하게 함께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 주실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경청하고 또 대통령께 전달해서 또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무수석 역할이 또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소중한 말씀, 또 쓴소리조차도 여과 없이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국민의힘 신임 대표 선출을 축하하는 뜻에서 만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난을, 또 축하난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런 형식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내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프로토콜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최근의 여야 상황과 또 국민의힘 상황이 또 어떻게 오늘 자리에서 메시지 등으로 발현될까라는 차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장동혁 대표가 말한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축하난을 가지고 온 날에 본회의장에서도 난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추천의 인권위원이 부결된 점을 비판적으로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발언 추가로 더 들어보시죠. 이렇게 축하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난을 들고 오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정무수석께서 난을 들고 오는 그 와중에도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24년 9월에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추천했던 국가인권위 위원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국가인권위 위원 국민의힘 추천 몫인 위원들의 추천안이 또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난이 일어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구성에 국회가 추천을 하면서 기관 구성에 관여하도록 한 것은 기관 운영의 어떤 편향성을 막고 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네, 조금 전 장동혁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셨고요.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앞서 보신 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기회가 되면 대통령이 외국에서 돌아오면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 말씀드리고 싶다. 초대의 말을 전했다라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면 보통 여야 대표들을 초대해서 설명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초대를 해서 정상회담 결과를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뜻도 대통령이 우 수석을 통해서 밝혔다라는 점도 공개 발언을 통해서 우상호 수석이 전했습니다. 신영 의원님, 예. 오늘 지금 접견 자리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만 해도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김병욱 비서관까지 같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21대 국회에서 다 같이 장동혁 당대표와 일했던 동료 의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힘의 첫 전당대회에서의 선출에 장동혁 의원을 축하하러 온 것이 분명히 있고요. 대통령실에서는 협치 그리고 소통 그리고 포용 이런 부분에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상호 수석께서 웃는 얼굴로서 추후에 대통령께서 한번 초대하실 거라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타깝게도 본회의 오늘 그 국가인권위 2명의 국힘의 그런 자유 표결이 있었는데요. 예. 부결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그 내막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되긴 하겠지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국회 보이콧하고 지금 또 피켓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당대표가 출범하는 오늘의 첫날에서의 그런 국회 경색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그러면서 아마 정청래 당대표가 오늘 현충을 참배하면서 사실 인터뷰나 질문을 회피한 것은 그래도 여당으로서의 경색 국면을 최대한 첫날이기 때문에 자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의 장동혁 체제에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매우 사실은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예. 앞으로 시간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민심과 당심이 괴리된 장동혁 그런 당대표의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보수에 있어서 단일 대우로 앞으로 뭉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적절한 눈높이에서의 메시지인가도 한번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난을 건네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장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호 수석은 미소를 짓는데
장동혁 대표는 처음에 좀 웃으려다가 다시 그 웃음을 삼키는 그런 제 주관적인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찍는 지금 이 포토타임이라고 하죠. 이때는 장동혁 대표는 무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기흥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난을 받아서 기분은 좋겠지만 예. 그냥 기분 좋을 수 없는 국회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지난해 9월에도 국가인권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추천 몫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실상 거부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헌법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있어서 여야 추천의 몫의 의미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차분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편향성 문제도 있고요. 다양성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대표께서 협치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협치에 있어서 국민들과 저희한테 진정성을 보이려면 협치를 한다고 했을 때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을 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희 야당 대표와 만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법사위와 예결위 상임위를 독식했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안, 야당이 반대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협치라는 건 뭐냐면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간값을 가지고 서로 간에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국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립감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 배드캅, 굿캅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좀 좋은 이미지를 좀 취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정청래 당대표는 본인이 얘기를 했죠. 본인이 뭐 험한 일을 하겠다, 싸우고 뭐 그러겠다 얘기를 하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당대표도 난을 보냈다고 한다면 예. 난을 보냈는데 잘못된 사람한테 간 건가요? 그렇다면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답 않고 가겠습니다 하고 저렇게 하는 거는 기자는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난을 보냈다고 한다면 난을 보낸 정청래와 그리고 기자가 질문했을 때 정청래 대표는 다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단추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미덥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사고해서 큰 틀에서 행동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계속 이런 관계가 가지는 않을 거라 봅니다. 예. 장동혁 대표가 우상호 수석 접견 자리에서 원론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책과 입법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협조할 사항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정치인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성치윤 위원님, 예. 앞서 백다앵커 브리핑에서도 보셨지만 기자들이 정청래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 관련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런 장면까지 그리고 방금 이 접견 장면까지 당분간은 좀 여야 관계는 냉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협치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정청래 당대표께서 일단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통령이 돌아오시는 대로 신임 야당 대표를 초대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마 야당 대표만 부르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함께 부를 텐데 그렇게 대통령이 여야의 대표를 불렀는데 거기에 모든 포커싱이 여야 대표가 뭐 악수를 하느냐 마느냐, 뭐 냉랭했던 둘이 대화를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포커싱이 집중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에게 포커싱이 집중되고 그 모임에서 어떤 발언을 하는지에 뭔가 이목이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지금 냉랭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이완시키는 역할을 저는 정청래 대표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중에 정청래 대표가 했던 경고성 메시지는 저 100% 동의를 합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가 찬탄 반탄으로 갑자기 갈라지고 또 뭔가 반탄이 우세를 점하면서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의 메시지가 뭔가 좌지우지하게 되는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경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결과가 나왔고 국민들께서는 여당 대표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실 거고요.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지금 굳이 이 대여 투쟁에 대한 뭔가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 국민의힘은 이제 지금 내부 투쟁 아마 찬탄반탄으로 아마 힘겹게 싸우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 사정도 지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굳이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정청래 당대표까지 뭔가 악수를 하지 않고 계속 뭔가 냉랭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금 초반만큼은 그래도 좀 먼저 손을 내밀고 손을 먼저 내미는 건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가 내밀어야 됩니다. 저는 거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거를 뭐 거부한다던가 낙수를 하고 나서 뭔가 또 냉랭한 메시지를 던질 때 국민들께서는 그때는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미는 건 전 정청래 대표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인영 위원님. 물론 내란 사과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여론, 특히 그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앞서 우상호 수석이 공개석상에서 귀국하면 초대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 뜻을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장동혁 대표에게 전달했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만남의 자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도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대표의 언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결국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건데 정청래 대표의 언어는 지금 집권 여당의 대표의 언어가 아니라 민주당 강성 당원들을 대표해서만 하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함에 있어서 경색된 정국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여야가 협치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야가 협치하는 걸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상호 수석이 장동혁 대표를 찾아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의 언어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치 역사상 여야 관계를 풀어나간 것은 여당 대표의 몫이었지 야당에서 먼저 풀지는 않았었습니다. 아까 성치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권력은 가진 쪽에서 먼저 내려놔야만 이 실타래가 풀려나간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100% 지적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의힘 협치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굉장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관련해서는 여야 관계뿐만 아니라 당 내부 상황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새 지도부의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당 내부를 향한 작신 발언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시급한 것은 내부를 향한 총격,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입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개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있었던 최고위 발언인데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 부분부터 짚어볼게요. 국민의힘 소속이면서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 다른 수식어는 제외하고요. 국민의힘 패널인 김윤영 위원께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당대회에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저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저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저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시절 때 1급 체제를 한다면서 저희가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만약에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대로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된다면 저희 스스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시절에 걸었던 길과 같은 길을 걷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작금의 국민의힘이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께 국민의힘의 방향성이 틀렸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말에 있어서 개파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탄핵에 대해서도 저희는 언급하는 거고 국민의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겁니다.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해서 징계를 하신다면 기꺼이 징계 받겠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에 그 징계가 잘못되었고 그 징계는 훈장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미약하지만 제 본연의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발언 좀 네 분께 다 여쭤볼게요. 김기웅 의원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김윤영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저도 패널이지만 뭔가 자기 검열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한다는 거는 별로 슬픈 현실이죠. 다만 김민수 최고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의 목소리로 싸워야 될 때 참 힘이 빠질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논리대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 여당 패널에서 아니 당내에는 이런 목소리 있는데
그거 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힘이 쫙 빠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행동으로 만들어가는 게 리더의 덕목입니다. 참 어려운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케이스에 대해서 구체적인 케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저 얘기를 갖고서 맞다 그르다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다양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뭔가 모든 것을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낮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구난방이다. 때로는 한 목소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탄핵도 그런 식으로 해서 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그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지켜보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이견을 하면 좋은데 거의 시작 첫날 아닙니까? 여기에서 같이 당대표 후보로서 경쟁을 했던 조경태 후보가 의원께서 굉장히 본인이 더 선제적으로 공격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당이 쪼개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의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이번 전당대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는 야당으로서 야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정부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견제를 해야 된다. 강력한 어떤 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 그런 당위와 그런 바람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탄핵에 대한 찬반 가지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구문입니다. 예, 민주당 패널께도 여쭙겠습니다. 당을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묻겠다라고 최고위원이 오늘 첫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발언이죠. 예. 패널 이틀막을 국민의힘이 자행하겠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정권이 3년에 조기종식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하나의 단초를 지금 김민수 최고가 첫날부터 일성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심각한 국민의힘의 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국민의힘이나 보수 패널들이 국민의힘에 고용된 노동자가 아닙니다. 패널로서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의 여러 가지 소신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에 가야 될 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유권이 없다 그러면 이 패널들이 왜 언론사에 이렇게 나와서 고정으로 출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통제를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한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국민들과 더 민심에서 괴리되는 하나의 그런 메시지가 될 것이고요. 저는 김민수 최고와 이전에 같이 고정 패널을 했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우리의 정치가 국회에서는 너무 많이 경색이 돼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서의 양쪽의 패널들은 우리가 합리적인 접점을 찾기 위한 토론회장으로서의 그런 대안의 역할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의 본인이 방송 출연을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면 매우 큰 오산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입장을 접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입틀막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방송 패널 활동하면서 때로는 저희 당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데요. 저희 당에서 저에 대한 입틀막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방송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내부 총질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무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무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본인부터 되돌아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대선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죠. 국민의 41%는 김문수 후보를 찍지 않았냐, 국민의힘 후보를 찍지 않았냐, 오만하지 말라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결과 당대표 후보들 중에 찬탄 후보가 한 30% 이상의 득표를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찬탄, 김문수 후보와 전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30% 이상 있다는 것이 드러난 선거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목소리에 대해서 진중하게 들여다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 30%의 목소리를 내부 총질이라고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먼저 이 비상계엄 때 계엄군의 그 선관위 투입에 대해서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던 국민 공감대를 전혀 하지 못하는 국민 공감 눈높이에 전혀 맞추지 못하면서 해당 행위를 했던 사실상의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 발언이야말로 예. 본인의 과거부터 반성하길 바란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동혁 대표 당선과 함께 이 사진이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찍힌 사진이죠. 이 사진 아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두고 의견차가 있었고 이 사진 찍히고 나서 사흘 뒤에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원직을 그때 당시 사퇴하고요. 이른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두 사람의 정치 운명이 좀 바뀌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김윤영 의원께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마침 또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이 그 당원 게시판 논란도 다시 좀 수면 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또는 뭐 이른바 친한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일단 당원 게시판을 이 시점에서 꺼내는 게 과연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주당과 저희가 치열하게 다퉈야 되는데 과거로 회귀해서 싸운다는데 그게 전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우선 저 당원 게시판에서 언급하고 싶다면 당원 게시판이 무엇이 잘못인지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익명을 보장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게 문제인 건지 대통령에 대한 요구를 해서 그게 문제인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나서 당무감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점 없이 아주 뭉끄트려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 그게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힘을 단합하는데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특검에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거에서 반대하는 논리가 그거지 않습니까? 당원 명부는 어떻게 하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고 당원 명부를 오픈하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당원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익명 게시판을 오픈하는 것이 과연 특검에서 그 논리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원 명부를 저희가 보호함으로써 당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내상을 입었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를 불출마 선언하는 순간 어차피 탄핵 찬성을 했던 분들이 당권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걱정해야 될 것은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에 있는 대미 전략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맞이한 특검이라든지 또는 민주당에서 입법 독재라고 있는 거에서 맞서는 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투쟁을 해야 될 상황이지 저렇게 각오를 회개하는 모습은 전혀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당대회까지만 해도 김문수, 장동혁 당대표 후보 모두를 지지한다고 말했던 전한길 씨. 그런데 어제 장 대표가 당선된 후에는 갑자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후보는 이제 정계 은퇴하십시오. 전한길을 버리고 한동훈을 붙겠다 그랬죠. 저한테 사실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전한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김건희 여사님이 계십니다. 전한길을 버린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버리는 거 아닙니까? 김문수 전 후보에 대해서 사퇴 또는 사과 또 정계 은퇴 압박까지 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되다 보니까 전한길 씨에게 날개가 달렸다, 뭐 당직에 기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추측성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한길 전 강사, 예. 전한길 유튜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다만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본인보다는 한동훈 전 대표를 뭔가 옹호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고 해서 본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정계 은퇴 사유가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유튜버, 강사를 관두고 어떻게 보면 유튜버를 하고 지금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건 저도 잘 모르지만 본인의 말과 행동이 비춰지고 해석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투박하면서도 과감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데 예. 또 정치의 영역, 특히나 본인이 만약에 지명직 최고위원을 갖고 싶다면 굉장히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최고위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누가 오퍼 제안을 하든 안 하든 앞으로의 전한길 유튜버가 만약에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말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에 대한 어떤 책임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하지 않는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가지는 어떤 우리 당에 있어서의 어떤 존재감이 있지 않습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였고 모든 당원들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의 승리를 위해서 오랫동안 같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정계 은퇴를 하시더라도 본인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선택으로 해야지 떠밀리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적절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에 전한길 씨 임명할 가능성도 있나요? 제가 볼 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전한길 씨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튜버로서 본인이 다양한 생각을 거침없이 했을 때 전한길 씨의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예. 근데 최고위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원어브 댐으로서 한 얘기는
본인이 가졌던 에너지 그런 부분의 공간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확장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본인이 정치에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음에 전당대회 때 선출직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당당함, 본인의 어떤 능력을 평가받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상대당이지만 성춘 의원님, 예. 전한길 씨의 앞으로 거취 날개를 더 달았나요? 날개를 달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예. 민주당에게는 뭐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한국 정치에는 나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발언을 한 전한길 씨한테 뭐 지금 아무래도 정치권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정무적 감각을 좀 기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그냥 놔둬도 정계 은퇴의 길을 걷게 계실 분인데 굳이 저렇게 나가라고 은퇴하라고 말하는 게 본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내 뒤에 누가 있다. 내 뒤에 윤석열 있고 내 뒤에 김건희 있다. 이런 거는 초등학생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의 이름 세 글자 앞세워서 정치를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아까 전환기를 버리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리는 것 아니냐라는 하신 말씀 그것만큼은 명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를 버려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버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여전히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를 여전히 이야기하는 당신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상식적인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상황은 이렇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장동혁 대표에게 전한 바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가 되면 외국에서 돌아오면 적절한 날에 초대해서 같이 정상회담 결과 말씀드리고 싶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초대의 말을 전했다라고 전한 내용 다시 한번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검 상황도 좀 짚어볼 게 많습니다.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결백하다.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 조사를 앞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취재진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습니다마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의 수사는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갈림길에 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반대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개헌 당일 밤 추경호 의원과는 왜 통화하신 겁니까? 공직생활 마무리가 지금 이 시각 한 전 총리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내란 사태 당일 대통령실에 있던 두 인물이 오늘 밤 한 공간에 있게 되는 셈입니다. 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와의 이른바 유착 의혹, 수억 원을 받은 의혹 등과 관련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오전 특검에 소환됐습니다. 특검의 설명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도 들어와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의 특검 출석 당시의 모습 다시 한 번 더 길게 보겠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하여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가서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희 당당함을 입증해내겠습니다.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군품을 수사한 바가 없습니다. 예, 특검 조사가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신혜영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기에는 너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 권성동 의원의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보좌관 차명폰이 나왔고 예. 그 폰에 보면은 건진법사 그리고 윤용호 통일교회 그 전 본부장의 이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검진법사와 그 윤용호 본부장의 대화에서 뭐 윤심은 권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큰 거 한 장 하면서 1억을 받은 권성동 의원. 이런 부분을 전면 본인이 부인한다 그래도 실제로 많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퍼즐이 계속 짜맞춰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소환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 가지 단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그리고 통일교와 건진법사 여기에서의 어떤 중상모략이 있었느냐. 결국에는 뭐 비례대표를 통일교에서 내겠다라는 그런 청탁성인 뇌물 같은 여러 가지 정황들도 있는 것이고 실제로 뭐 캄보디아 ODA 사업이나 아니면 YTN의 인수 사업이나 통일교에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정치와 연결된 본인들의 그런 수원 사업들이 권성동 그리고 김건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검은 많은 이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황 조사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예. 걱정되는 거는 권성동 의원은 이미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와 말맞추기 하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고 나는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마치 본인의 일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친윤의 그런 불법 행위들을 정치적 탄압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매우 의심스러운 눈으로 권성동 의원을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님.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약간의 저런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특정 언론사가 자기네들의 취재력을 통해서 취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특검 수사 결과에 통해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 없는 사실을 특정 언론이 자꾸 받아쓰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걸 겁니다. 거기다가 정치인은 공인이기 때문에 여론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실제 사실 여부가 드러나기 전부터 이미 유죄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저 행위 자체가 특정 언론과 특검에 대한 유착 관계를 의심하고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있었던 채용비리 사건에서 끝까지 재판을 받아서 무죄를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 사건 혐의에 대해서 소명할 자신감도 있을 겁니다. 아까 신영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많은 증거와 증언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께서 본인의 누명이라고 주장하고 그걸 해명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 협조해서 예. 본인의 사실을 소명하고 더 나아가서 재판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JTBC 단독 보도 조금 전에 저희가 공개해드린 단독 보도 하나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JTBC 뉴스룸에서도 자세히 소개해드릴 텐데요. 저희가 먼저 온라인을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을 하사했다라는 문자 기록이 남아 있다는 건데요. 통일교존 세계본부 재정국장인 이모 씨가 한학자 총재 비서실장인 정원주 씨에게 남긴 문자에 2022년 대선 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서 한학자 총재를 2번 만났다. 그리고 한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과 금일봉도 줬다. 이런 내용이 문자에 담긴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앞서 저희가 통일교 2인자의 그 다이어리 큰 거 한 장 서포트 이런 것도 그래픽으로 보여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출석해서 한 이야기가 조금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증거라는 것들이 돈이 오간, 소위 말해서 돈을 줬다면 돈에 대한 어떤 증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선물을 줬다고 했을 때 선물이 나오지 않고 뭔가 쇼핑백으로 돈을 받았다고 돈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 쇼핑백을 2번 받았다고 한다면 그 쇼핑백이나 돈에 대해서 특검이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과 그리고 또 그분이 작성을 했다고 하는 통일교 2인자의 다이어리인데 거기에 장소와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표현이 큰 거 한 장 서포트, 영어로 이제 서포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진술이 일관돼 있고 그리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가지의 어떤 다이어리의 디테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인신을 구속할 만한 상황이 되겠다. 만약에 권성동 의원께서 부인을 계속한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전 크다고 보는데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JTBC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이걸 언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선물과 금일봉이라는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통상의 사람들이 받을 만한 선물인가 금일봉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1, 20만 원 정도인지 아니면 수백만 원이나 수천만 원이나 아니면 억대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검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예. 지금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가서 지금 조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출국 금지를 시켰다고 하는데 네. 출국 금지는 사실상
도주의 우려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나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도 없고 그리고 내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자기는 충분히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구속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성시훈 의원님, 지금 김기용 의원께서는 영장 청구 가능성까지도 점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권성동 의원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들, 그러니까 원래 그 김건희 씨의 목걸이 사건 때도 우리가 익히 봤듯이 이 뇌물을 준 사람들은 기록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준 이후에 청탁의 대가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것을 압박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뭐 기록이 됐든 영수증이 됐든 뭔가 남기기 마련입니다. 역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그 2인자의 다이어리에도 그렇기 때문에 큰 거 한 장 서포트라는 메모가 남아 있는 것이고 똑같은 날 권성동 의원에게 문자로 후보자를 위해 써달라고 보낸 문자도 지금 특검이 확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큰 거 한 장이 아까 뭐 금일봉, 한학자 총재로 맡은 금일봉과 다른 돈이긴 합니다만 그런 금액이 뭐 10만 원, 20만 원, 후보자 대선 때 대선 자금으로 써달라고 준 돈이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일까요? 훨씬 더 큰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가성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성동 그 의원이 과거 당대표 선거를 나올라 말까 고민을 하던 시기에 당원 모집을 했다는 그 정황도 지금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그의 대가로서 뭔가 대가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원도 모아주고 돈도 줬겠죠. 그런 거에 대가는 결국 통일교가 원했던 언론사 인수라든지 캄보디아 ODA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통일교회 행사에 윤석열 전 그 대통령 후보가 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가성으로 이 정교분리에 어긋나는 반헌법적 행위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에서 끝까지 부인만 한다? 저는 그거 자체로 증거인멸의 혐의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 청구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예, 두 패널 다 영장 청구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추경호 의원 12.3 계엄 당시에는 원내대표였죠. 관련해서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란 사태 당일, 불법계엄령 당일에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당시 여당이죠. 여당 원내대표와 통화를 해서 계엄령 해제를 위한 법안 처리를 위해서 소집을 해야 되니까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의견을 조율하는데 우 의장이 비상사태다 1시간 줄 테니까 국회로 와라라고 했더니 당시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라고 답변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리창 깨고 본청에 들어왔다 30분 당겨졌다라고 하니까 또 당시 원내대표는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우리 의원들 못 들어왔다 국회 문 열어달라 등등. 그래서 우 의장은 여당이니까 당시엔 여당이었죠. 국민의힘이 여당이니까 경찰에 말하고 열고 들어와라 이렇게 뭔가 시간을 당기려는 우원식 의장과 좀 시간 더 달라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대화가 있었다는 걸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추경호 원내대표의 당시 작년 12월 3일 밤에 그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적인 논란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영 의원님. 그동안 추 의원은 아니다. 우리가 뭐 고의로 지원한 거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는데 오늘 우원식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의라고 아직까지 입증은 못하지만 고의의 가능성 배제 못한다 정도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추경호 그 당시에 원내대표가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왜 계속 지연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나 저 우원식 의장과 통화할 때 알고 봤더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에 있으면서도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지연시키면서 그날의 국민의힘의 의원들을 계속 당사로 오라 그랬다가 또 본회의장으로 오라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당대표와는 엇박자 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결국에는 이 내란에 있어서의 동조자냐 아니면은 방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냐 어느 부분에 있어서의 특검이 판단을 할지는 앞으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조사를 통해서 그날의 상황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사실 뭐 김예지 의원이나 아니면 조홍태 의원 그리고 백혜련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을 미리 소환 조사하면서 그날의 상황을 조각해보는 특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추경호 의원이 소환 조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기용 의원님, 특히 저는 이 부분 그 우원식 의장이 지금 계엄군이 유리창 깨고 본청으로 들어오고 있다, 30분 당겨졌다라고 했는데도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시간 더 달라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볼 때 예. 가장 본질적인 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전화를 정무수석이랑도 하고요. 그리고 총리랑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 때가 그날 11시, 밤 11시 22분입니다. 예. 2분 정도 통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9분 뒤에 추경호 대표가 공지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로 모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에 있었는데 국회로 모여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뭔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계엄을 해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할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 국회에 있는 사람들을 당사로 빼야 되는 거겠죠. 예. 그런데 당사에 있던 사람을 국회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결위로 모이라고 문자를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9분 후에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간 거죠. 그런데 지금 특검이나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본회의장이 안 했느냐. 근데 예결위 회의장과 본회의장은 30초, 1분도 채 안 걸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거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국회에서 당사로 갔다고 한다면 그런 징후가 보이겠지만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 위해서 계엄을 동조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날의 상황은 진짜 저도 그렇고 온 국민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수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이 곧 내란이고 내란에 동조하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는지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하기에는 지금 국회 예결위장으로 문자 공지한 이후에 또 당사로 모이라고 문자 공지한 게 지금 자료 화면에서도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왕좌왕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에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없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란에 방조하거나 동조한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회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다시 당사로 돌아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의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들어가게 해달라 했더니 우리도 들어가게 해줄 수 없으니까 너희가 경찰 통해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날 계엄의 어떤 지시에 계엄이 내려졌고 그날의 계엄에 따라서 그때 막았던 상황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뚫고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었다. 그 부분도 납득하기에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것이 결국에는 추경호 대표는 국회에 있었고 근데 왜 의원들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까? 당사에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 사람에서 표결에 참여해서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으면 예. 그런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유리창 깨고 계엄군이 들어온다고 국회의장이 말했는데 30분 당겨졌다라고 하니까 시간 더 달라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물음표를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영장실질심사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됐는데요. 오후 5시쯤 종료가 됐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입니다. 전직 국무총리가 구속 기로에 놓인 이 상황도 사상 초유입니다.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내일 이 시간에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고수의 맞서 토론, 박수현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주제는요. 한미 정상회담 관련 내용인데요. 백다 앵커가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3박 6일간의 숨가쁜 일정, 그 마지막은 한미 조선 협력의 상징 필리 조선소였습니다. 이제 한국과 미국이 힘을 모아 마스가의 기적을 현실로 빚어냅시다. 이곳 필리 조선소를 통해 72년 역사의 한미 동맹은 새 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마스가 모자부터 거북선 모형까지 준비하며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이재명 대통령. 한미 조선업 협력을 싣고 내일 새벽 서울공항에 도착하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 어떤 항로로 향하게 될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3박 6일간의 일본 그리고 미국 연달아 순방을 마치고 지금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일정이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한화그룹이 운영하는 미국의 필리 조선소였는데요. 마스가 프로젝트를 부각하기 위한 어떤 행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말씀하신 한화 필리조선소는 2024년 12월에 인수한 그 현지 조선소죠. 예. 이번에 이제 야당에서는 뭐 그런 비판도 내놓았던데 애초에 저희가 관세 협상을 할 때 3,500억 불, 그다음에 이번에 1,500억 불 이 두 가지를 투자에 또 투자를 더 했다 그래가지고 좀 불리한 걸 우리가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던데 좀 다릅니다. 처음에 관세 협상할 때 3,500억 불은 금융 패키지로 쉽게 얘기하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고요. 예. 이번에 이제 1,500억 불은 직접 투자를 이제 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펀드 중에서 사실은 1,500억 불이 이 마스와 관련한 조선업 관련 아닙니까? 그래서 이 회담의 평가를 전체를 볼 때 저는 이 앞에 있었던 관세 협상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거죠. 미국 조선업이 지금 다시 위대하게 부활해야 되겠다는 것이 미국의 목표인데 우리는 K조선이 세계 제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게 해서 미국의 조선업에 기여하겠다라고 하는 우리 위주의 관세 협상을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회의에서도 일부 강요들은 예. 이번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이 한국에 유리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취지의 미국 장관들의 발언이 일부 있었던 것도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선업 어차피 투자하고 어차피 우리가 기여할 요구를 받는다면 우리가 잘할 수 있고 우리가 바로 이익이 함께 될 수 있는 이 조선업에 과감하게 우리가 선제적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은 주요한 전략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로 마스가는 미국에도 유리하지만 우리가 기왕에 투자하고 기왕에 기여할 것이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아주 성공한 전략이다. 그것을 확인하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관세 협상에서도 마스가가 잘 먹혀들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마지막 순방 일정에서도 마스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마스가 없었으면은 트럼프 그 벨란 예. 대통령을 그나마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불과 3시간 앞두고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그 SNS 계정에 올라온 그 내용 보고 예. 그때가 우리 밤 11시경인데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아연실색했잖아요. 근데 그 뭐 거래 기술 그건 역시 트럼프의 기술이었죠. 예. 뭐 그렇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트럼프의 거래 기술에 사전 큰 대비를 내고 트럼프를 가장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거리는 역시 대한민국의 K조선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작년에 이거 필리조선소를 인수했지만은 그게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난 투자거든요. 실질적으로 한 1,500억 불이면 엄청난 투자입니다. 지금 이제 그 필리조선소가 1년에 배 한 척밖에 큰 배를 못 만든다 하지만은 이걸 불과 몇 년 만에 12척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예. 미국 뭐 국민들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깜짝 놀랄 일이거든요. 그만큼 투자가 이제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선 해양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엄청난 혹인데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만일 국내에 그런 조선 사업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국내적으로 일자리와 또 경기 부양 이런 데 많은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데 이걸 미국 살상 정부, 미국 국민을 국가를 위해서
뭐 이렇게 상당히 우리나라 기업이 그쪽으로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러니까 왠지 우리는 행해 보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 제조업에 또 산업에 뭐 이런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또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대통령 저렇게 이제 미국 가가지고 관세 협상이나 통상 뭐 안보 문제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그랬지만 국회에서는 정반대로 가버렸죠. 상법 개정하고 노란봉투법의 세제 개편안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그렇게 한미 동맹의 어떤 뭐 순방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야 대한민국엔 기업하기 정말 어려워진다. 이런 걱정과 우려를 또 한쪽으로 낳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제 해소하는데 이제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이 또 변화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반론하실 게 있으시겠지만 일단 정상회담 얘기로 좀 돌아갈게요. 알겠습니다. 예. 두 분께 정치 고수 두 분께 이번 일본을 일단 빼고요.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명장면 하나씩만 좀 꼽아주시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방명록에 서명을 할 때 그 의자를 이렇게 빼주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앉으라는 뜻이죠. 앉아서 서명을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유심히 봤는데 앉지를 않고 서서 서명을 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이죠. 네, 이 장면이죠. 예, 저기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 의자를 빼준 트럼프 대통령을 배려해서 서서 서명하는 다른 정상들은 대개 다 앉아서 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고 DJ 대통령께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후보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랑이를 기어서라도 국익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모든 것을 다 내 위주로 좀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배려와 정성과 기획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하나 심지어는 볼펜까지도 트럼프 대통령 맞춤형으로 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도 트럼프 대통령 관심을 끌어서 볼펜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저렇게 의자를 빼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거기 앉지 않고 서서 서명을 하는 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려, 저기까지도 배려한 그 장면을 저는 명장면으로 꼽습니다. 빼준 것까지는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했는데 앉지 않은 것에 또 그 포인트를 잡으셨군요.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인식 변화. 그러니까 이제 안미 갱중이란 말이 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에서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미국 측에서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이 뭐 대만 분쟁이 만일 발생됐더라도 이렇게 어정쩡한 그런 입장. 그러니까 이제 한미 동맹에게 좀 이제 이 쉽게 말하면 좀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좀 약간 소원한 그런 걱정과 우려가 미 정가에서도 많았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미 동맹 부분, 미국과 우선한다는 걸 그 명확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게 평가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예상을 얻고 그때 엄청난 반발 속에서도 한미 FTA를 체결해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경쟁력, 그러니까 수출 경쟁력을 엄청나게 높여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 20년 가까이 또 아주 경제적 기반을 많이 쌓았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또 미국 내에서 한국 정부의 그런 바뀜에 대해 가지고 불필요한 오해도 상당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에 맞는 뭐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하고 실용주의적 정부의 입장이 있지만은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그 입장이 저는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첫 한미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 역시 뜨거웠습니다. 뭐 새벽 시간인데도 생중계를 많은 국민들이 뜬 눈으로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53.1%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잘한 편은 15.6%로 그리고 매우 잘했다가 37.6%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는 이 내용도 전해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김성태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회담 3시간 전에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
많은 국민들이 정말 깜짝 놀라고 정치권도 뭐 술렁이었는데 이제 뭐 그 글 내용을 떠나서 이걸 과연 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메시지를 불어 넣었느냐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의 분석을 보면 예. 바로 그 미국의 극우 세력이 한국의 그런 세력들과 소통하면서 또 그런 어떤 미국 백악관의 여러 가지 요로의 라인을 통해서 그런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예. 하는 그런 언론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 사실 꽤 합리적인 분석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미국에 갈 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무슨 중대한 변화가 있는 걸까라고 많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을 미리 사전에 포착하고 가서 미국의 핵심 실세라고 일컬어지는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대화를 통해서 그 부분 오해가 없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예. 또 앞으로도 자주 그렇게 소통하기를 핫라인까지 구축하고 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2시간 반에 나왔던 메시지, 바로 정상회담 바로 전에 나왔던 메시지는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정상회담에서의 말씀과 정상회담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희망을 갖고 안도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적어봤는데 예.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찬란하고 산이 높을수록 골이 깊다. 뭐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 이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어떤 SNS 메시지에 너무나 당황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좋았습니다. 바로 그런 것을 저는 예고하고 있었다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 그 소위 거래 기술에 나오는 그런 다 전략인데 예. 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일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첫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그 많은 회담과 전화 통화를 기록하고 브리핑했던 저로서는 좀 솔직하게 눈에 보였어요. 아, 굉장히 강도를 높이시는구나. 그러나 끝의 메시지는 그만큼 보상이 클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었죠. 당황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 거래 기술을 잘 읽고 준비해서 그것을 성공의 기술로 만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에게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예.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이재명 대통령 설명을 듣고요. 즉석에서 이제 그 논란을 어떻게 보면 종결을 지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좀 논의를 진행시키고 싶습니다. 뭐 일부 교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한국의 극우 세력이 미국의 극우 세력과 생각보다 굉장히 더 가깝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중에도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을 어떻게 할 거냐가 또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한 국가만 뭐 흔히 말하는 보수 우익, 뭐 자익, 뭐 좌파,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계적 어떤 때로는 연대의 흐름이 또 일어나기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령 우리가 뭐 남미의 어느 국가에서 좌파 대통령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어느 누구랑 또 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듯이 사실상 그런 미국 정가에는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교포들이 또 우리 교포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미국은 돈이 정치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후원을 해요. 정하운 목사 같은 분들도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후원을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 자신의 목소리를 그 한반도 통일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뭐 자신의 한국 내 입지를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또 쓰잖아요. 그렇듯이 미국 정가에는 다양한 우리 한국인들의 그런 접촉이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이제 주니어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순복음 교회에 한때는 간정도 했잖아요. 그런 교회에 이렇게 이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뭐 정보 채널로 통해서든 트럼프 대통령 귀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오산 그 미국 공군 기지에도 또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미국 부대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은 그 미군 기지 내에 있는 한국 부대의 그런 뭐 쉽게 말하면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와 억측을 만들었죠.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 이제 수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하고의 회담 말미에 그 모든 오해와 또 자기의 인식을 풀어내려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뭐 그런 칭송을 또 한 그런 부분, 심지어 뭐 아펙 뭐 경주 뭐 여기에 본인도 오겠다, 뭐 또 김정은도 자기가 뭐 또 초청하도록 하겠다, 뭐 이런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처음에 시작은 이런 겁니다. 나는 당신들이
교회에 이렇게 종교 시설에 들어가서 불필요한 행동한 거 알고 있어. 우리 미국 오산 공군 기지에 니네들이 또 들어가서 나를 불편하게 한 거 있어. 이거 참고해. 그렇게 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회담이 시작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락을 깔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순발력 있게 피스메이커 뭐 이렇지 않은 페이스메이커 뭐 여러 참 정말 순발력 있게 그 부분은 뭐 대응을 해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좀 전환시켜 놨다는 것은 그런 게 성과예요. 솔직히 다른 게 성과가 아니에요. 아마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 김성태 의원님이나 저나 여야를 떠나서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게 뭐 저희들 그런 얘기 이제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이 워싱턴은 온갖 각국의 국익이 걸린 그 외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장 아닙니까? 전장터인데 우리가 과연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그 외교력,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들이 있거든요. 공식 외교 말고.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력에 맞는 그런 어떤 워싱턴의 마쿠의 외교 협상력을 키우기 위한 이런 것들을 정말 좀 준비할 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성과는 이번은 좋았지만 또 계속해서 탄탄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워싱턴 정가에서의 어떤 전쟁 능력도 길러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행근님. 그래서 이게 국민 통합이 중요하고 여야 간의 협치도 중요하고 그런 게 다 중요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로 넘겨주셨는데 바로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과 만났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돌아오면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초청도 뭐 적절한 시기에 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분 대통령은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문제 여야 관계거든요. 정청래 대표와 장동혁 대표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잡죠. 우선 첫째는 어제 장동혁 대표께서 선출이 되신 다음에 바로 오후 2시에 있는 어떤 뭐 포럼 행사장에 제가 정청래 대표를 대신해서 참석을 하러 갔는데 장동혁 대표께서 선출되자마자 거기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만났죠. 근데 저와 이제 같은 뭐 충청남도의 지역구도 옆에 거의 비슷하고 붙어 있죠. 그리고 또 방송 출연도 같이 패널로 많이 해서 이제 친한 사이인데 그래서 어제 여쭤봤어요. 축하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잘 하셔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아유 선배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또 정청래 대표에게도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정청래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전쟁 중에도 물밑 교섭은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제 서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기간 중에 서로 이제 강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거를 수용할 수 없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어떤 강한 대립이 이제 있어 왔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출구를 마련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돌아오셔서 여야 대표들에게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그 자리가 될 것이다. 뭐 그렇게 계속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족한 대로 성과는 성과들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 여야가 좀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저는 상상해 보기를 우리 두 분 일로 와보십시오 하고 손을 좀 맞잡아 주시는 연출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위로와 희망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에 뭐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 메이커가 이게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 핸드메이커를 한번 이름을 붙여드릴까 악수 뭐 어떻게 이름을 붙일지는 모르지만 아마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그 자리에서 어떤 이런 여야 관계를 풀어나갈 돌파구가 계기가 그 자리에서 대통령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다만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일성으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거든요. 아직 전당대회 그 열기를 그 하기를 아직 못 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시간이 제가 볼 때는 뭐 많이도 가지 않을 거예요.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만 지나도 더군다나 국회 여대 야서 전국에서 야당은 더 많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자신들의 또 주장과 또 요구를 갖다 관철을 시켜야 되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번에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지만은 국내에서 국민적 통합과 또
정치적 협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거예요. 예. 뭐 좀 전에 우리 박성현 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수석 대변인 정청래 대표가 참 당직자 인사 중에서 제일 잘한 게 저런 분들은 이렇게 여야 관계에 있어서도 예. 특히 집권 세력이잖아요. 집권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잘못돼도 민주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고 민주당 당대표의 또 오버페이스가 때로는 정부에게 국정이 또 덮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경험을 이제 앞에 이제 박 수석께서는 뭐 청와대도 오래 계셨고 또 뭐 정치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강성의 당대표, 정청래 대표의 이미지를 이제 저는 장동익 지금 후보 입장에서도 자기도 우리 지층의 강성 지층의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선명한 주장, 강한 입장을 견주했지만은 예.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강성 당원들의 목소리보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이게 또 정청래 당대표든 장동익 당대표든 결국은 지향점은 자신들의 정치적 평가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그 예. 성적표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대화 타협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협치 정국을 만들어가는 정치의 패러다임 자체를 한번 이 이 강대 강들이 크게 변화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한번 저는 지켜보고 싶어요. 예. 이 발언 한번 짚어볼게요. 오늘 새 지도부가 꾸려지고 나서 국민의힘 첫 최고위원회가 있었는데 김민수 최고위원이요. 시급한 건 내부 총격 근절이다. 당원 게시판 조사, 당무감사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 이야기를 꺼낸 것이죠. 그리고 또 개파 정치를 위해서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 책임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면서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관련 이야기를 하는 국민의힘 소속 패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제 제가 좀 전에 장동익 대표 이야기했듯이 예. 다들 뭐 전당대회에서 전쟁을 치르고 막 이제 최고위원 예. 자리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표심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일정 부분은 그 강성 지층들의 입장을 갖다 일정 부분 대변해내고 또 그걸 또 나름 소화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는 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예. 또 우리 당원들도 물론 뜻도 존중하고 중요하게 또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결국은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지 않은 야당의 목소리는 공허할 뿐이에요. 예. 더군다나 여대 야소 이 전국에서 이 야당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엎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정확한 이 견제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비판도 이루어지는 거고 또 거대 입법 권력 민당을 대응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은 초창기는 제가 볼 때는 당 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전장터에서 자신들의 지지해준 그 사람들을 생각해 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은 통합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 국민의힘 내분 상황. 상대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큰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예. 우리 김성태 의원님만큼 제가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유럽 정치가 극우 정당이 득세를 하다못해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보면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지금 우리나라에도 극우 정치가 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본격적으로 예. 이런 생각을 해보고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이 전당대회의 어떤 관성 흐름이 아직 식지 않아서 강성 지지층을 상대로 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조금만 더 지켜보면 이게 정말 극우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치적 흐름의 어떤 에 있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건강한 좌우의 연합으로 극우 정치의 등장을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어떤 분열이 아니라 쉽게 하면 변화, 분할이라고 한번 보십시다. 예. 안에서의 정계 개편 정도는 아니겠으나
뭐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점쳐봅니다. 예. 아직 뭐 제가 정치 연륜이 짧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흐름이 김성태 의원님의 진단대로 소망대로 이렇게 짧게 끝날까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있어요. 예. 하여튼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흐름에 이어지면 집단 탈당 가능성이나 이른바 분당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내부에서 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시간을 지남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이 야당이라는 것은 당내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일정 부분 존중하면서 예. 그걸 조화롭게 또 이렇게 정리정돈해 나가면서 끌고 가는 게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고 또 지도부의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적으로 쉽게 말하면 뭐 갈등과 분열로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와 이익을 추구하고 도모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지금 절박한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배부른 짓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당을 잡고 보면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평가를 해요. 나는 이번에 좀 가서 놀란 게 이분이 민주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내뱉은 그런 어떤 정치 조언들은 상당히 그냥 선명하다 못해. 야,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난 6.3 조기 전 대선에서도 그런 걱정과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했잖아요. 예. 그렇지만 정권 초기에 심지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장관들까지도 일부는 유임시키고. 농림부 장관. 예. 그래서 그런 뭐 차관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역처장 이런 사람들.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일본 스털에게도 그대로 섬겨야겠다. 그러니까 중도 실용적인 가치가 결국은 뭐 자신을 정치적으로 키워준 이 진보 세력들을 위한 길이라는 걸 본인이 일찍 깨달아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은 예. 결국은 심판은 중도 무당층에 있다. 이 중도 무당층에 속으로 있는 그런 제1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걸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지난 8월 20일 날 이제 신임 지도부를 이제 관저로 초청해서 이제 만찬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단기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5년의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자리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국내 정치권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많은데 다음 주에 또 기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 면적의 0.0197%. 영토는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결코 작지 않은 나라, 대한민국. 전 세계를 주도하는 에너지 기술부터 LNG 운반선 기술, 첨단 방위 기술까지 세계가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는 기술, 한화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 한화. 대한민국 숙취 해제.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깬다. 제로파 숙취파 스파클링하게 컨디션 제로 스파클링. 잘 깨는 것도 기술이야. 컨디션.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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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국민의힘 새 지도부 첫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다시 뜁니다라는 펼침막도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방송으로 생중계된 한 최고위원의 공개 발언은 이 펼침막 문구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의 소속이면서도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으로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에 대한 해당 행위에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언론에 나와 당을 비판하는 당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이 공개적인 선언. 국민의힘이 꾸준히 비판해온 북한의 언론 통제 같은 일을 정작 자신들도 하겠다는 건지, 또는 지난 정권에서 몇 번 보았던 무자비한 입틀막을 당원에게 하겠다는 건지, 새로운 미래로 다시 뜁니다. 이 펼침막이 안쓰러워 보이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누가 따라올 수 있겠어? 이런 얼음 라이프. 아이콘 아이스 미니 아이콘 아이스 오리지널 아이콘 아이스 스탠
어떤 라이프를 원하든 코웨이라면 다 가능. 얼음 정수기도 결국 코웨이거나 아이콘이거나.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코웨이. 휴가 왔습니다. 우리 집 거실로. 아무리 넣어봐라 내가 휴가 가나. 쇼핑하지. 나의 취향 맞는 알리익스프레스.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키 맵시크 치킨.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